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집 나간 기업들에게 돌아오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도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미국의 애플과 인텔, 일본의 파라소닉, 대만의 폭스콘 같은 기업들이 자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요즘 이렇게 리쇼어링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자국에 있던 시절에는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면 해당 외화는 당연히 일본 본토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진출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도 해외 공장과 현지 해외 법인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대부분 현지에 재투자되죠.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 기업들이 해외에서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도 내수 경제에 반영되거나 무역수지 흑자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닌 상황입니다.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리쇼어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반기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당연히 바이러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헷갈려요. 세균과 바이러스 또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세균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던 거를 짧게 요약을 하면요. 아주 작은 살아있는 미생물 중에 하나고요. 세포 내에 그 소기관들이 막으로 잘 쌓여가지고 이제 포장이사 트럭 내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우리입니다. 진핵생물이 그런데요. 세균은 다 풀어져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섞기 전에 고명을 잘 이렇게 올려놓은 비빔밥을 보면 정말 예술 작품 같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 말하자면 진핵생물의 형태라면 푹 삶아가지고 전부 녹아내린 도가니탕 같은, 그런데 뭔가 도가니가 있긴 있는, 하지만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어떤 생물을 우리가 세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세균이 당연히 도가니탕이다 보니까 겉에 자기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 세포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이 있는데 다른 진핵생물들은 그런 성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세포벽 부분이 이 펩티도글리칸 부분이 염색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포벽이 두꺼우면 염색이 잘 된다. 그러면 그람 양성균이라고 하고, 그람 염색에서 세포벽이 얇으면 잘 안 되니까 그람 음성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세포벽의 합성을 방해를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방해를 하게 되면 이 세포벽이 성글게 만들어지겠죠. 부실 공사가 되겠죠. 그러다 갑자기 빵 하고 터지면서 세균을 죽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런 물질 우리가 항생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럼 듣다 보면 항생제에 따라서 이 두꺼운 벽을 만드는 그람 양성균의 효과가 있는 항생제가 있을 것이고, 네. 그람 음성균의 효과가 있는 경우가 좀 따로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의사 처방에 따라서 시간을 가급적이면 타이머를 제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2번 복용을 하시거나 8시간 간격으로 3번 복용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항생제 복용 방법이고, 차도가 있다 하더라도 처방된 거는 끝까지 먹자. 뭐 일주일, 2주일씩 이렇게 안 하고요. 길어봐야 3일 이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처방을 해주는 경우에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병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의사를 믿고 끝까지 먹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요약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지난주에 그 설명 듣고 나서요. 네. 타이머를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을 제때 먹으려고 노력해야겠다. 네. 그리고 그 처방 받은 거는 다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확실히 이제 이해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처방 받은 약 다 먹으라고 말씀 주시면서 했던 개념이 내성균 맞죠? 맞습니다. 이 내성균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내성균은 왜 생기는 건가요? 사실 내성균이라고 하는 게 예. 항생제의 이제 저항성을 획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에 죽지 않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그 세포벽이
성글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 항생제에 죽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항생제에 반응이 없는 건가요? 반응이 없는 거죠. 예. 죽는다는 것이 진짜 구멍 뚫어서 죽이는 항생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항생제가 있어서 부실 공사를 계속 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얘네가 계속적으로 자기가 분열을 하다가 갑자기 말하자면 무너지는 겁니다. 음. 그런 개념인데 말하자면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했다고 하는 건 진화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런 궁금함이 생겨요. 세균은 뭐 암수 세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암컷 수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분법 이렇게 슈라법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동일한 친구들이에요. 하나의 군집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진화가 가능하냐? 사실 대신 유전적인 다양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균 안에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작은 DN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DNA는 이 세균들끼리 접합을 해요. 우리가 보면 생식 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관을 만들어서 접합을 하고 그 플라스미드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유전 정보를 주고받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DNA가 복제를 할 때 오류가 있습니다. 네. 사람도 있고요. 세균도 당연히 있는데 당연히 오류가 있고 중화표소가 오류를 하고 만들어내고 오류 교정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교정률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튜닝된 느낌입니다. 세균 너희들은 유전자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지? 그러면 교정을 조금만 할게. 그래야 진화가 가능하지 않겠니? 약간 이런 대충 약간 오류가 있어도 눈 감아주는 그런 교정을 하면서 DNA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면 내성 유전자가 이제 우연히 획득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세균 내에 어떤 이유로 내성 유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옆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정상 상제균이 있습니다. 네. 우리 병원균,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거 말고 원래 잘 사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사는 애들. 그런 친구들한테 이 내성 유전자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좀 맡아줘. 네. 그리고 나중에 다른 감염이 있었을 때 나타나게 됐을 때 그 지난번에 누군가가 맡아놓은 그 물건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요? 그 내성 유전자를 다시 받게 되면 예. 이제 항생제가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면역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예. 만약에 우리가 면역 체계가 좀 약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좀 나이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항생제가 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바이러스 배우잖아요. 네네. 바이러스는 뭔가요? 바이러스는 세균이 일단 살아 있습니다. 예. 근데 바이러스는 살아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유전 물질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 캡슐입니다. 예. 알약 같은 캡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보고서 살아 있다 혹은 생물이다라고 하려면 그 개체는 무슨 특징이 있어야 우리 이거를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과학 시간인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은 걸 해주세요. 제 소견으로는 살아있다라는 게 반대로 말하면 죽는 상태가 있어야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죽는 상태라는 건 뭔가 외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외적 환경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이게 죽는 거니까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걸 살아있다. 뭐 이렇게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요즘은 중국에서 워낙 싼 게 많이 들어와서 예. 고양이 장난감을 하나 샀는데 예. 배터리만 집어넣으면 예. 앞에서 손을 흔들면 반응을 하고 예. 박수를 치면 그쪽으로 따라오고 네. 그러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이윽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예. 아마 제 아이는 그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인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사전에 짜놓은 매뉴얼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라는 건 그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 시나리오가 아닌 형태로 반응하는 것들 이 정도로 좀 더 설명하면 살아있다 맞을까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장난감의 경우에는 그때 임기응변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네. 식물의 외부 자극 반응은요 사실 짠 대로 합니다. 빛이 그래요? 있으면 빛쪽으로 가고 중력이 있으면 중력 쪽으로 휘어지고 그래도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보통 과학자들이 네. 일단 유전 정보가 있어서 다음 세대로 전달도 해야 되고 예. 물질 대사 그러니까 먹고 싸고도 해야 되고 네. 생식도 하고 내 외부의 환경도 구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에 반응도 있고 이런 총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예. 정말 광의로 보면
정보를 전달하면 살아있다.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정보를 전달하면 살아있다. DNA의 정보, 유전자 정보를 예. 전달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도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싸고가 안 되기 네.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명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제 흥미로운 거는 유전 물질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 캡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단백질 캡슐을 우리가 캡시드 단백질이라고 해요. 이름만 봐도 이제 캡슐 단백질 같이 캡시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네. 이 단백질에 이제 뾰족뾰족한 돌기들이 나 있어요. 아마 우리 코로나19 때 많이 모형을 보셨을 거예요. 이 돌기들이 막 돋아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자체도요. 이 돌기를 보니까 왕관 같잖아. 네. 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이런 단백질 표면에 돌기가 있으면 이 돌기가 숙주세포를 인식을 하고 그 안에 침입을 합니다. 우리 면역 체계도요. 이 돌기를 보고서 잡아 죽입니다. 예. 말하자면 이 돌기를 갖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 예. 단백질 덩어리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피하 구분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기들이 돋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이러스도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껍질은 그냥 껍질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단백질 물질이에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합성도 가능하냐? 하려면 할 수 있죠. 예. 이 안에 있는 게 중요한데 유전 물질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단백질의 설계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유전자는 아미노산의 순서가 암호가 돼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전자의 유전 암호를 읽고서 그 순서대로 이런 순서로 아미노산을 붙이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쭉쭉 붙여보면 뭐가 되냐면 짜잔 하고 단백질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슐린 유전자가 있어요. 이걸 번역을 해서 그 순서대로 유전자가 가르쳐주는 그 지칭하는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하나씩 붙이고 적절하게 접어주면 인슐린 단백질 짜잔. 이게 사실 유전자거든요. 예. 그런데 바이러스가 유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질문인 겁니다. 과연 미스테리 같네요. 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번역하면 어떤 단백질이 나올까요? 단백질이긴 단백질인 거예요? 맞습니다. 유전자를 항상 번역하면 단백질이 나옵니다. 아까 그 딱딱한 껍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정답입니다. 네. 이게 되게 황당한 거예요. 캡시드 단백질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를 번역했더니 캡시드 단백질이 나옵니다. 예. 약간 순환의 오류에 빠진 것 같은 무의미한 친구들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내가 코딩을 하다가 실수로 순환의 오류, 순환 에러에 빠진 겁니다. 이거 버그 잡아야겠죠. 예. 이게 바이러스인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독특한 게 바이러스입니다. 네.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고 그 안에서 자기 유전자를 주입시킨 뒤에 그 유전자를 번역해서 다시 바이러스가 나온다.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함이 굉장히 생명력을 길게 갖게 만드는 요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무슨 의식을 가지고 내가 박정우를 한번 잡아먹어야겠다고 들어가서 사악하게 웃으면서 세포를 감염시키려고 이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예.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물질인 건데 몸속에 일단 침투한 바이러스가 표면 돌기를 통해서 훑어 다니다가 이 세포 들어가야겠다 해서 물론 이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네. 붙잡고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유전자를 주입을 합니다. 그럼 세포는요 바깥에서 유전자가 왔지만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오늘도 화이팅. 이독실 화이팅 하면서 제 몸 안에 있는 네. 여러 가지 리보솜들이 유전자를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그걸 같이 번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정말 정신없는 그 부장님 책상 위에 결제 서류를 하나 슥 하고 올려놓는 겁니다. 네. 그럼 부장님이 막 도장을 찍다가 내 결제 서류, 가짜 결제 서류에도 도장을 찍어주겠죠. 예. 그걸 하는 게 바로 바이러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세포가 이게 자기 유전자인 줄 알고 그냥 친절하게 번역도 하고 복제도 하고 이걸 다 합니다. 네. 이 사이클을 마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숙주세포 안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가득 있고 바이러스의 껍질들이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세포가 탕 하고 터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네. 정말 버그 같은 느낌이에요. 네. 바이러스 입장에서야 이게 생존 방법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제 몸에 세포에 뭔가 이런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사실 이렇게 유쾌하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바이러스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활동을 안 하고 세포 안이에요. 세포 예. 바깥이 아니고 바이러스 유전자가 이제 발현되지 않은 상태로 조용히 숨어 있는 상황에서는 세포 바깥에서는 몰라요. 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집안에 누가 있어? 라고 얘기해봤자 대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냐 비자기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내가 맞느냐, 내 세포가 맞느냐, 아니면 남이냐, 비자기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뭘 인식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돌기.
표면 단백질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발현이 안 돼 있으면 우리 면역세포가 싹 이제 감시하고 지나다닙니다. 예. 그런데 이 비밀 경찰들도 결국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복기가 길고 나중에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한 병에 걸렸는데요. 이게 바이러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2번 걸렸구나. 근데 진짜 아팠어요. 진짜 대상포진. 맞습니다. 대상포진 진짜 아프다고 하잖아요. 신경절에 있고 이게 진통제가 안 듣는데 네. 요즘은 좀 이제 생겼다고 해요. 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번 걸렸으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평생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왜 그러느냐? 이 수두를 일으키는 그 헤르페스균이 예. 신경절 안에 숨은 겁니다. 아.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어떤 이유 스트레스가 많거나 하면 네. 다시 슬며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평생 완치라는 거니까 증상은 없어질 수 있는데 네. 아니 그 신경절 안에 숨어 있는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온 바이러스 유전자는 완전히 사라지는 건 어렵다. 혹은 사라졌다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만 가구, 서울에 이제 많은 가구가 있지만 한 10만 가구 정도의 예. 스파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경찰들이 그거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못 잡는 겁니다. 예. 한두 개 정도는 어떻게든 털 수 있겠지만 예. 10만 개가 숨어 있으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모든 스파이를 색출해서 제거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죠. 활동을 해야 잡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요. 한번 감염되면 그냥 평생 가져가는 건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는 이게 발현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예. 저랑 즐겁게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상식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바이러스는 우리 그런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감염되셨으니까요. 이제 다시는 괜찮으실 거예요. 다시는 안 걸리실 거예요. 뭐 이런 소리 들은 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제 기억으로는 어떤 바이러스는 예방 접종 같은 게 있어서 그거 맞으면 병 안 걸리고 그런 거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안에 숨어 있는데 예. 말하자면 감염이 됐었습니다. 경찰이 몽타주를 쫙 풀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감시합니다. 예. 그러면 어느 날 한 세포가 터지면서 그 안에 바이러스들이 뿅뿅뿅뿅 놀랐지 까꿍하고 나왔습니다. 예. 나오자마자 자기의 얼굴이 벽보가 온 동네에 붙어 있습니다. 지명수배중. 네. 그러면 활동하지 못하고 없어지겠죠. 예. 증상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시 활동을 해봐야 네. 증상이 안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한번 얼굴 보고 미리 한번 지명수배 그 전단을 촥 뿌리는 그 행동을 우리가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RNA 바이러스가 문제예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 여러 번 맞아야 되기도 하고 예. 그럼에도 계속 변이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예. RNA 바이러스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계속 자기 얼굴을 바꿉니다. 아. 그래서 아무리 그 예방접종을 맞아도 그 똑같은 얼굴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바로 잡으니까 예. 이게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독감도 마찬가지죠. 몇 종류 정도를 먼저 이제 미리 조합을 해서 맞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년 얼굴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서 그때는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 어떤 거는 계속 그 뭐 예방 접종을 맞아도 걸리게 되는 이유가 이 RNA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니고요. 예방접종을 안 맞았으면 2번, 3번, 3종류에 걸릴 수 있었던 거를 어쩌면 한 종류만 걸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맞을 필요는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세균과 바이러스 복잡 다단하니 저 대신 한 줄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살아있는 균은 세균이고 이걸 잡는 건 항생제입니다. 네. 이건 세균의 껍질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 껍질이랑 유전자만 있는 건 바이러스입니다. 네. 생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세포나 세균 안에 자기 유전자를 주입을 하면 숙주세포가 이 유전자를 열심히 대신 번역해주고 그렇게 자기 복제를 하는 녀석들이 바이러스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손 잘 씻고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은 제때 먹고 손 잘 씻어라. 뭐 너무 결론은 뻔한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알고 하는 예, 거랑 예. 그냥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 하긴 그렇네요. 오늘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저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일본 경제입니다. 일본죠. 예, 일본 경제를 처음 배워봤었을 때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이 경제 구조는 굉장히 바이러스적인 경제 구조네. 즉 뭔가 숙주 같은 오, 네. 본체가 있고 그 본체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형질의 어떤 기업들이 되게 많구나라고 느꼈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
군이 이제 소부장이라고 해서 네. 소재 부품 기계 장치거든요.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그쪽 부품 좀 보내주세요. 그쪽 뭐 소재 좀 보내주세요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완성품을 만들려고 할 때 부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완성품 업체, 다시 말해서 숙주에 같은 어떤 존재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쪽에서 발주를 많이 안 하면 올해 매출 얼마 안 되는 거고 그쪽에서 발주를 많이 하면 올해 매출 많아지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예전엔 그러면 이런 사업 왜 하지 했더니 네. 일본인들 또는 일본 학자들이 얘기한 게 우리는 슈퍼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왜? 전 세계에서 이런 부품, 소재, 기계 장치는 우리밖에 못 만들거든요. 네. 라고 해서 슈퍼을, 슈퍼바이러스의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 결국 실패한 것 같아요. 왜? 오.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 점핑되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필요 없는 완벽한 다른 대체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장동석 출판 평론가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두 권의 책 중에서 어느 책부터 읽어볼까요? 보통 이제 경제에 관한 책 그리고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뭐 경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소재로 삼았는데 오늘의 정확한 주제는 정치입니다. 예,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법학자 막스 베버가 1919년에 민헨 대학에서 한 강연을 엮은 책인데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정치의 의미와 정치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하는 사회학의 고전 이렇게 평가받는 책입니다. 예, 위넨 대학에서 한 강연이 1919년이라는 연도를 딱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딱 1차 세계대전 직후이니 그야말로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유추가 되네요. 맞습니다. 독일은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결국 이제 독일 제국이 종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전 유럽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정치적 격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군주와 귀족 중심의 정치 체제가 힘을 잃어가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미국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예. 미넨 대학 학생들은 석학인 베버에게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물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치에 개입해야 하는가 이걸 물었던 거예요. 아, 베버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이게 석학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앞에 이렇게 탁 대답을 제시하지 않고 예, 서론 본론격으로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예, 먼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다 정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나를 부른 것도 정치 정치적 활동이다. 활동이다. 아, 근데 그런 활동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가들. 예, 근데 이 정치가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렵게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는 정치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정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정치가 자신의 삶의 일부, 그러니까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소유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권력을 소유했다고 하니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치라는 일에 헌신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긍정적인 의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은 그 반대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은 정치가 자신의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예, 정말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이 정치인 것이죠. 이미 20세기 초에도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했다고 베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정치에 의해 사는 삶이 무시되어야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 여유가 있어야만 정치에 의한 삶도 정치를 위한 삶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자신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면 올바른 정치, 제대로 된 정치 할 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전문적인 정치가 만들려면 또 그 분야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평론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니면 배버가 생각하기에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뭐가 있을까요? 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정렬, 책임감, 그리고 목측 능력이라는 건데요. 예. 뭐 정렬, 책임감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목측 능력, 이게 목측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눈으로 보아서 크기나 거리 따위를 어림잡아 헤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미를 더하는데 베버가 여기서의 목측 능력이란 이런 헤아림을 통해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말은 쉽지만 이 목측 능력 저도 죽기 전에 갖췄으면 좋겠는데 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목측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특히 정치인은 국가 운영에 헌신한다는 과도한 허영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행동의 결과는 좀 가볍게 여기고 예. 화려한 정치의 겉모습만 불나방처럼 예.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목측 능력이 없는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우리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예. 역사를 통해서. 그런 점에서 정치가는 매 순간마다 세속화된 마음과 허영심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직업으로서 정치를 선택할 수 있다. 베버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 위넨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엮은 책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해주셨는데 뭐 위넨 대학 워낙 명문 대학이긴 합니다만 네. 아마 학생들에게 정치인 꿈꾸는 특히 학생들에게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강의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학생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려고 했을까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예. 이 당시에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그럼 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쟁을 겪고 난 세대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들이 표명되고 있었는데 베버가 강연 내내 학생들에게 정치적 행동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란 정렬과 목측 능력을 동시에 갖고서 단단한 널판지 위에 강하게 또는 천천히 구멍을 뚫는 일이라고 천천히 강하게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정치가들 내가 지금 계속 정치가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치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그것도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밑받침이 될 때야만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활로서의 좀 확대 해석해보자면 네. 생활로서의 정치를 잘하는 것이 먼저다. 예. 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실 이게 이제 100년도 더 전에 행해졌던 강연인데 예. 그 책이 지금도 사실은 요즘 어수선한 시기에 뭐 유럽에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회자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종의 해답 같은 것, 대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직업으로서의 정치, 사실 저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조예도 없어서 사실 이번 책 제목을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시사점이 큰 책이네요. 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비교적 이제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1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100년이라고 하지만 그 앞전의 역사를 충분히 고찰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실 이제 오래된 책들은 다 낡은 지식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고전에서 배울 만한 지식들이 항상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느낀 책이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에 베버 선생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면 우리나라 정치사를 한번 말씀드리고 의견을 묻고 싶네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전부 큰 변화를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4.19부터 해서 모든 거를 그 이 책에서 주신 그 신중함과 단단함도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꼭 어떻게든 여쭤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이어 또다시 만나볼 또 다른 책은 뭘까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학 교수 폴 애들러의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라는 책입니다. 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실 이 단어 사용하면 이렇게 약간 그 움츠려드는 분들 계신데요. 민주사회주의를 역설한 책입니다. 네. 폴 애들러 교수는 지금 미국 자본주의가 처한 상황 그리고 한계, 문제점을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공성이 강화된 민주사회주의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주의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가 이야기하는 민주사회주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는 또 다르고요. 네. 세상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과도 좀 다릅니다. 아주 핵심적인 주장 하나를 먼저 전해드리자면 민간 기업을 공공의 소유로 대체하자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야, 진짜 파격적인데요.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바꾼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떤 제안일 것 같은데 폴 애들러가 이런 걸 어떻게 하자고 제안했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불황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일자리 부족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기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고용주가 되고 전략가도 되고 또 하나 계획과 통제의 주체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고차원적인 대기업이 전략 운영으로 효율과 참여를 끌어올리듯이 국가의 전략 경영을 여기서 잘 차용해서 국가 시스템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기본적인 자본주의 폐해를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자신이 오래 연구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사회주의 실현 가능성을 계속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자가 자본주의의 커다란 허점을 발견하고 그걸 이제 민주사회주의라는 하나의 제안으로 극복하자고 제시하는 책인 것 같은데 폴 애들러는 그럼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 허점은 뭐라고 봤을까요? 사실 그 사회주의가 거대한 하나의 실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적 경제, 그러니까 국가적인 계획경제 체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안에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어요. 자본주의 옹호자들조차 인정할 만큼 자본주의가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인데요.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 경제적 성장의 대가가 지금 임박한 기후 위기. 그런가 하면 사회 분열, 국제 갈등, 이런 당면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1%를 위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민주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정말 파국을 맞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윤만 추구하고 활동하다 보면 정말 놓치는 게 많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는 이미 좀 많이 드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이윤만이 절대선이 되어버린 이 자본주의 체제는 수많은 사회 경제적 부조리를 낳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마저 종말로 몰아가고 있다.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 사실은 이거 이제 더 이상 언급하면 입만 아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의 큰 기업들이 미국 40% 가구의 재산 총합을 훨씬 더 초과하는 이득을 해마다 벌어들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산 상위 계층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6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거든요. 반면에 하위 50%가 소유한 부는 전체의 2% 정도.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만연했다고 보시면 될 텐데 같은 일을 하고도 또 더 위험한 일을 하고도 동등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문제.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저자는 새로운 경제적 천민제도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네. 양극화에 대한 폴 애들러의 지적, 이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내용 또 어떤 걸 언급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최근 이제 20, 30년 사이에 심화된 금융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 네. 주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 개미들이 수많은 어떤 투자들을 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들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또 하나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국제적 노력도 매번 강력한 대기업의 이익 추구에 가로막혀서 실질적인 대안을 지금 20, 30년 동안 수많은 협약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하나도 실효성을 나타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은 각종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면서 상시 노출되는 그런가 하면 공권력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유지해주는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자본주의의 이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만한 어떤 이론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론의 핵심 중에 민주사회주의라는 것이 있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아마 폴 애들러가 양극화를 비롯해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점들 이런 걸 쭉 다시 한번 짚어준 이유는 본인이 뭔가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기존의 시장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생산할지 예. 민주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데 제가 민주사회주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껄끄러움 때문에 예. 너무 국가 통제 속에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 믿을 만하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은 자본주의의 핵심이자 총알이거든요. 실질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지금 정치가 아니라 기업 권력에 넘어가 있다도 과언이 아닌데 그 경제적 규모가 중소국가의 GDP를 넘어가는 기업도 한둘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자본주의의 아이러니가 숨어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내부 운영과 자유경쟁이 아니라 계획경제, 이 계획경제라고 하니까 또 약간 움츠러드실 분들 계실 텐데요. 합의에 의한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차원 기업 전략을 국가 경제에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사회주의라고 해서 저는 뭐 기업에 대해서 좀 터부시한 입장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업이 성공한 경영 전략을 국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도입해라 이런 내용이네요. 실제로 사실은 공기업 네. 다양한 형태로 국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국가에서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시스템들을 국가가 도입할 수만 있다면 효율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저자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민주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협의와 연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민주사회주의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책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독입니다. 백인의 컨트리 음악과 흑인의 브루스 음악을 융합한 99%의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대중음악가죠. 99%의 경제학에 대해서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아침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